오늘 준비한 태양의 유산은 1958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요. 토속적이면서도 전쟁 이후에 암담했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가운데 희망을 그려내고 있는 단편 소설이죠. 작가의 정제되고 수려한 문체가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유주연만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단편 태양의 유산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귀한 단편입니다. 태양의 유산 시작합니다. 집이라곤 두 채밖에 없어도 어엿한 마을 이름이 있었다. 수레골. 수레골이란 이름이 어디서 연유해 왔는지는 분명치 않다. 수락산 골짜기라 해서 수레골이라고 불리어질는지도 모른다. 근처에 노원이란 곳이 있다. 100여 대촌으로 널찍한 들판에 이루어진 취락이다. 이 노원을 멀리 동북쪽으로 둘러싼 것이 수락산이니까 노원서 외줄기 오솔길을 동북쪽으로 근 10리가량 가면 바로 산 밑에 있는 수레골이 나선다. 불과 두 집밖에 없는 수레골은 선앙고개를 중심으로 고개 위에 한 집, 고개 아래에 한 집, 흡사 토라진 사이처럼 외면을 한 채 묻혀 있었다. 사실상 이 두 집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선앙 위에 있는 돌담 토막 3칸이 배생원 집이고 선앙 아래에 있는 오막사리가 곰배무당네 집이었다. 통틀어 두 집밖에 없는 이 두 집이 왜 뜨악하게 지내야 하는가? 배생원은 곰배무당을 환양년이라고 경멸하고 곰배무당은 배생원을 뼈다귀라고 빈정댄다. 툭하면 뼈다귀 있는 집안이라고 의시되는 배생원이 곰배무당은 안 입고 왔고 배생원은 늙어가는 년이 달ap게 서방을 밝힌다고 곰배무당을 마땅치 않게 여긴다. 뼈다귀가 좋아서 배생원, 곰배팔이 무당이라 해서 곰배무당. 곰배무당은 왼편팔이 약간 뒤틀려 부자유스럽다. 이러한 배생원과 곰배무당이 지금 선앙고개에서 마주쳤다. 곰배무당은 산 쪽에서 내려오고 배생원은 노원 쪽에서 올라오다가 마주쳤다. 어딜 갔다 오세요? 먼저 말을 건 것은 곰배무당이다. 부개 한 마리 사가지고 오지요. 대답하는 배생원의 손엔 북어 2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길섭해 있는 선앙엔 늙은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무성한 가지엔 퇴색한 붉은 헝겊오리가 매달려 있고 그 밑엔 마치 봉분처럼 잔돌이 붕굿이 쌓여 있었다. 근동 사람들은 선앙 앞을 지날 때마다 돌을 하나씩 던지며 소원이 성취되기를 비는 것이 습관이다. 간혹 돌틈을 뚫는 뱀이라도 발견하면 선앙지기가 아른 채를 했다고 더욱 경건하게 절하며 축원들을 했다. 이고장 사람들에게 선앙은 신역이었다. 곰배무당은 머리에 인 쌀자루를 고쳐놓으며 선앙 참나무 그늘로 한 발 들어섰다. 배생원은 그것을 흘긋 보며 혼잣말같이 흘렸다. 딸애가 오늘 온대기에 새벽부터 노원 나가 기다리다가 오는 길이라오. 저녁 때나 올는지. 아니, 삼순이가 오나요? 곰배무당은 다소 놀라는 표정이다. 우리 삼순이가 온다오. 엊그제 편지가 왔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젠 아주 오는 모양이라오. 우리도 한숨 놓겠는지. 배생원은 묵중한 표정일망정 의기가 양양했다. 참, 그동안도 삼순이한테서 돈이 여러 번 왔다면서요. 아이고, 뭘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벌까? 수원 있었대죠? 다 저만 똑똑함 돈도 벌게 마련이지. 뼈다귀 있는 애니까. 그런데 어딜 갔다 오슈? 배생원은 또다시 곰배무당 머리 위에 얹힌 쌀자루를 흘긋 보았다. 곰배무당은 대답 대신 얼굴을 붉히며 외면을 했다. 배생원은 소나기에 쥐고 있던 돌멩이 하나를 선앙에다가 던졌다.
먼 곳에서 미리 주워들고 온 돌이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인다. 참, 요샌 집에도 어렵겠수. 아들한테선 편지나 왔나요? 곰배 무당은 땀방울 솟은 코끝을 벌름거렸다. 편지인지 뭔지 걔가 군대에 나간 뒤론 혼자의 풀칠하기가 어려워요. 여름이라 일도 없겠군. 봄에 노원 도당구 한번 호고 난 다음엔 푸닥거리 하나 안 든거리요. 배생호는 또 돌멩이를 하나 길에서 집어 서당에다 던졌다. 곰배 무당도 하나 던져주었다. 삼순이가 성공해서 온다니 나도 돌이나 하나 선왕님께 드리지. 여기 모인 돌의 절반은 내가 던진 걸게야. 돌 하나씩 던질 적마다 우리 삼순이의 성공을 축수했지요. 오늘 온데니 선왕님의 영험을 보는 셈인가 보오. 삼덕암 주지는 있습니까? 띄엄띄엄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었으나 곰배 무당에겐 모두가 가시돋친 말이었다. 더구나 삼덕암 주지가 있더냐고 슬며시 던지는 말엔 곰배 무당의 눈초리가 실쭉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뭉친다.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쌀 한 대 꼬우는 길이라오. 배생원의 말은 또 확실히 빗나간다. 굶고 살 순 없지. 그렇지만 꼬우는 거람 갚아야 할걸? 갚기로 했소? 곰배 무당의 입은 마구 실룩거렸다. 어이유, 그 입 좀 작작 놀려요. 곰배 무당은 발길을 옮기기 시작하며 뱉어버리듯이 한마디 남겼다. 먹을 거나 대주구려. 주지한테 안 갈게. 배생원도 발길을 떼놓으며 뱉었다. 이제 회가 동할 거야. 내가 힘이 피니까. 그렇지만 서로 나이값을 해야지. 배생원은 52, 곰배 무당은 46살이다. 전쟁 전만 해도 이 두 영감 마누란 가끔 은밀한 교제가 있었다. 지나치게 호젓한 이웃이라 언제 어떻게 해서였던지 정을 맺어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완전에 가까울 만큼 비밀이 유지되어 있었는데 삼덕암 주지가 등장하곤 끊어지고 말았다. 삼순이 오거든 기별허쇼? 3번은 산에 있습디다. 곰배 무당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소리쳤다. 3번은 배생원의 아들이다. 26의 총각으로 삼순이의 오라비가 된다. 산에 나무를 간 모양이었다. 필시 삼덕암 근처에서 만난 모양이다. 삼덕암은 이 수레골에서 3마장가량이나 되는 산속에 있는 조그만 암자다. 동란 전엔 윤대사라고 부르는 늙은 중이 외롭게 지키고 있었는데 전쟁 바람에 어디로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비어있더니 2년 전부터 어디서 굴러왔는지 키가 훨씬 큰 40대 내시 같은 중이 주인이 되어 이따금씩 마을에 나타난다. 성도 이름도 모르는 대로 삼덕암 주지로 불리는데 어느 틈에 곰배 무당과 접촉이 있는 것을 배생원 부자만은 잘 알고 있다. 아들 삼보는 삼덕암 근처에서 주지와 곰배 무당이 수작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배생원은 어느 날 새벽 주지가 곰배 무당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곰배 무당 아들이 입대한 지 한 달쯤 되어서니까 지난해 여름이다. 그 이후 배생원은 곰배 무당을 환양년으로 규정하고 거의 말을 건네지 않은 채 근 1년이 지난 셈이었다. 배생원은 곰배 무당과 헤어져 혼자 걸으면서 좀 더 욕설을 퍼부어 줄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삼덕암 주지인들 칠궁에 멱서리 쌀을 놓고 먹지 않을 텐데 많건적건 쌀을 얻어오는 것을 보면 오늘 대낮에 삼덕암에서 벌어졌을 광경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 심정이 사나웠다. 그러나 오늘 돌아오는 삼순이를 생각하자 그런 잡념은 이내 머리에서 지워졌다. 편지엔 돈을 좀 벌었으니 조용한 고향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당분간 숨어 지내볼까 한다고 씌어 있었다. 제 말로 돈을 벌었다니까 필시 적잖은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분명했다.
간이학교지만 국민학교 4학년을 마치었다. 일사후퇴 때에 계집애니 위태롭다고 혼자 서울로 쫓은 것이 대전까지 가 있다가 수원으로 올라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뿐 몇 번 보내온 편지엔 어쩐 까닭인지 주소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았었기에 때문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못했고 저도 여태까지 아비가 있는 집에 오지 않아 4년 장강이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온다는 것이다. 23살, 어른이 다 됐겠지. 도회지에서 겪어놨으니 얼굴도 환히 피었을 게고 이 근처에 그의 배필이 될 만한 녀석이 있을라고. 배생호는 문득 발을 멈추며 하늘의 해를 쳐다보았다. 벌써 오종이 훨씬 지났다고 요량했다. 삼복거리의 햇발은 불길을 머리에 끼얹는 것 같이 뜨거웠다. 반시세의 길바닥에서도 훅훅 더운 기운이 풍겨 올라왔다. 양쪽 길섭에 무성한 아카시아 잎도 후줄근하게 늘어져 있었다. 달짝지근한 냄새가 코로 스며들었다. 아카시아 잎에서 풍기는 초록과 더위의 냄새였다. 늙은 소나무에는 송진이 끌어올라 햇볕에 번쩍이고 있었다. 바람기가 너무 없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바람기가 있으면 더운 바람일 것이니 차라리 나을지도 몰랐다. 배생호는 집 앞에 이르자 막 솔가지 짐을 내려놓는 아들 삼보를 보고 소리쳤다. 뗄라면 아침 저녁에 하지. 땡볕에 더위 먹으려고 그러니? 아들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일도 극히 드물었다. 삼순이가 온다는 바람에 마음이 흡족해서 자연 이런 말이 나갔을 것이었다. 삼보는 잠자코 나무찜에서 낫을 빼들고는 마당 그늘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가다가는 다시 돌아서 나무찜으로 다가왔다. 한쪽 지갯발엔 올감이 씌운 살무사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지갯발엔 녹슨 깡통이 메어 달려 있었다. 헝겊 조가리로 아가리를 봉했는데 그 속에서는 바각바각 소리가 나고 있었다. 삼보는 살모사와 깡통을 끌러 손에 들고 마당 그늘로 갔다. 그는 살모사 많은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 살모사뿐 아니라 뱀이란 놈은 흙내를 맡으면 생기를 내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생기 있는 놈을 먹는 게 좋다. 마당 그늘엔 조그만 오지 항아리가 소처럼 돌멩이 위에 걸려 있었다. 늘 그렇게 놓아두는 것인 듯 싶었다. 돌멩인 불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삼보는 올감이 씌운 살모사는 땅바닥에 버려둔 채 오지 항아리와 깡통을 들고 울디 개촌으로 갔다. 잠시 후에 돌아온 그는 항아리를 돌 위에 올려놓는 한편 들고 온 깡통은 마당가에 뒹굴려 버렸다. 이번엔 항아리 속에서 바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삼보는 살모사를 끌러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고 아가리를 넓적한 돌로 짓눌러 버렸다. 그리고는 땀에 젖은 배등거리를 벗어 문지방에 걸치더니 다시 울밑 개천으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가 버렸다.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이다. 포플라 그늘이 돌담에 허리를 꺾고 있었다. 배생호는 그제서 들고 들어온 북어 2마리를 흙마루 위에다 내던지며 역시 잔등이 메어져 아무렇게나 쪼가리를 댄 왕배 등거리를 훌렁 벗었다. 겨드랑이에서 시커먼 것이 늘름 나왔다. 배잔방인 배꼽 아래에 걸려 있었다. 배가 안으로 휘어 있었다. 배생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바가지 퍼서는 벌떡벌떡 마시고 나왔다. 갑자기 시장기가 혹심해졌다. 생각하니 집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호밀가루가 항아리에 좀 남았을 것이지만 그것은 아침 저녁에 수제비국을 끓여서 먹는 주식재료다. 난 요기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돌담에 매달려 있는 애호박은 독에 남아있는 줄 알지만 그것은 삼순이가 돌아오면 별식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배를 줄이는 것도 고작 오늘 일일 텐데 참으로 해도 자꾸 허리가 굽어왔다. 배생호는 오지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삼순인 저런 것을 먹지 못하리라고 단정하면서 오지 항아리 속에서 바각거리는 산가재와 꿈틀거리는 살모살 눈앞에 역력히 보고 있었다.
배생호는 부싯돌을 쳐서 살모사 항아리 밑에다 불을 살랐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삭정이를 지피기 시작했다. 항아리 속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기 냄새를 맡은 살모사와 산가재가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항아리 속에서 후당탕거리는 것이다. 사실 올여름만 하더라도 20마리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부자는 각기 10마리 이상의 살모사를 올여름에 고아 먹은 폭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살모사가 몸에 좋다 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이 수레골에서 돈 안 들이고 먹을 수 있는 육류는 살모사와 산가재가 고작일 뿐더러 시장길을 메우느라고 끼니 삼아 먹은 것이었다. 삼덕암 및 개천에만 가면 가재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물섭에 돌멩이만 쳐들면 노르스름한 가재란 놈이 성큼성큼 기어 달아난다. 손으로 덮치면 놓치는 법이 별로 없으니 잠깐 사이에 한두 사발쯤은 잡아낼 수가 있다. 이놈을 살모사와 함께 고아서 배보자기에 약자듯 짜면 뽀얀 물이 기름지게 엉킨다. 마시면 고소하고 든든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여름 내 공편하게 나눠 마셨다. 배생호는 삭정이를 똑똑 꺾어서 항아리 밑에 집히면서 이제 삼순이만 돌아오면 이런 짓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삼순이만 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확연한 믿음에서 저절로 흐뭇해 있는데 벼랑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나가는 중 시주쌀이나 얻을까 하고 들렀습니다. 배생원이 앉은 채로 고개만을 돌렸을 때 거기엔 삼덕암 주지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고 서 있었다. 배생원은 주춤하고 뒤로 물러앉으며 살모사 고고 있으니 좀 잡숫고 가시려우? 농담답지 않게 툭 던졌다. 살생은 불가의 금법. 중보고 살모살 먹으라니 더할 욕이 없으시오. 유들거리는 중의 손엔 몽탁한 광목자루 하나가 들려있다. 부처님 안 보시는 데서야 구미에 댕기는 대로 잡숫는 게 상체가 아니요? 일어서는 배생호는 스스로 뼛속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허리춤에 거꾸로 꽂혀있던 담뱃대를 뽑아 입에 물었다. 부처님이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게 중입니다. 속일 수야 있나요? 배생호는 말이 막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곰배무당을 생각했다. 또 만나러 왔단 말인가 1시간도 안 돼서. 배생원 댁에 경사가 났다지요? 오늘 따님이 돌아온다고요? 이 말에 배생원은 얼굴에 혹이 있는 웃음을 흘렸다. 누구한테 들으셨소? 아까 삼보가 올라와서 한 대 꺼달란 것을 못 주고 보니 마음에 걸리기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간호부로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간호부? 배생호는 놀랐다. 삼순이가 간호부 노릇을 했다는 말을 아무 관련도 없는 이 중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들을 줄은 몰랐다. 누가 그럽디까? 간호부라고? 배생호는 삼덕암 주질 흘겨보았다. 삼보가 그러던데요. 아니, 따님이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시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말이 부자 사이에 오고 간 것 같기도 했다. 삼순인 어려서부터 간호부 되기가 소원이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기억 후 그 애가 간호부가 되어 성공했으니 역시 뼈다귀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 결심이 대단하다고 콧마루가 시큰해왔다.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따님, 밥이나 한 끼 끓여주시구려. 삼덕암 주지가 내미는 쌀보자기를 배생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손에 받아들며 역시 본능적으로 시쭉이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대박 쌀이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삼순이가 돌아온다는 데에 흥분만 했었지 집에라고 오래간만에 발을 들여놓는 딸에게 조촐한 밥 한 그릇 차려다 줄 마련도 없이 있었다는 것은 아비로서 불찰이었다. 오라비 녀석의 생각이 한 수 앞섰던 것만은 사실이라 저희들 동기간의 마음씨가 기특하게 여겨졌다. 그럼 배생원, 난 가볼랍니다.
삼덕암 주지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설 때도 배생원은 그의 호의가 고마워 부스스 일어나며 허리를 반나마 굽혔다. 그러나 배생원의 눈초린 이내 변해버리고 말았다. 저놈이 고운배무당 집으로 가렸다. 배생원은 사뭇 불쾌한 시선으로 키가 멀쑥한 삼덕암 주지의 뒷모습을 쫓았다. 더욱더 불쾌해졌다. 곰배무당에게 퍼준 쌀과 지금 자기 손에 쥐어준 쌀과 어떠한 구별이 있는가 미심스러웠다. 죽일 놈. 배생원은 불현듯 쌀보자기를 든 채 울 뒤로 돌아가며 소리쳐 삼보를 불렀다. 삼보는 목욕을 하다 말고 불이 나게 뛰어나왔다. 너 삼덕암 주지한테 쌀 꿔달랬냐? 심상치 않은 아버지 물음에 아들은 어리벙벙했다. 없다고 안 꿔주대요. 아이 자식아, 너더러 시키지 않는 제 털에 드냐? 배생원은 손에 들었던 쌀보자기를 아들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이거 저놈 도로 갖다 줘라. 전화 잘 처먹고 살라고. 배생원은 선왕고개에 올라서는 삼덕암 주지를 눈으로 가리키며 삼보에게 호통을 쳤다. 빨리 갖다 주지 못해? 고운배무당 집으로 쫓아가봐. 하지만 삼보는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왕 가지고까지 온 걸 그렇게 할 수야 있어요. 삼보는 쌀보자기를 대뜰 위에 박아놓으며 살모사 항아리 앞으로 가서는 쪽을 들이고 앉는다. 사이어가는 불씨에 삭정이를 꺾어 들뜨리며 입으로 훅 불었다. 회색빛 연기와 뽀얀 재가 공간에 날아올랐다. 울 뒤의 포플라에서 말매미가 찌르륵하고 울기 시작했다. 참, 삼순이가 간호부 노릇을 했다며? 배생원은 생각난 듯이 화제를 돌렸다. 누가 그래요? 반문하는 아들의 얼굴을 배생원은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니, 네가 삼덕암 주지한테 그랬다며? 어려서부터 간호부가 소원이었으니까 간호부가 됐을 게라고 그랬죠. 어쩐지 나도 처음 듣는 소리더라니. 그건 그렇고 삼순이란 년이 돈은 좀 가지고 오겠지. 모르죠. 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백사지 땅에서 어려운 일인데 몸은 얼마나 모았으려고요. 배생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본다. 아이 참, 그런데 업되던 쌀을 뭐가 답답해서 제 손으로 들고 온대더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배생원은 아들에게 물었다. 저렸던 게죠. 나무찜을 쥐고 지내오다 보니까 곰배무당이 쌀자루를 가지고 나오기에 나도 들어가서 좀 꺼달래 본 거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삼보와는 달리 배생원은 단박 노기가 얼굴에 피어올랐다. 그는 벼랑간 대뜰로 달려가 쌀보자기를 집어서는 마당 밖으로 팽개치며 삼보에게 또 야단을 쳤다. 아, 이놈아! 그런 더러운 쌀로 밥을 지면 목구멍으로 넘어간대디? 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발했다. 아이고, 쌀에 뭐가 묻었나요? 안 꺼져 못 먹죠. 잔소리 말고 곰배무당이나 오고든 줘버려. 삼순이년만 와보지. 우리한테 와서 쌀 꺼달라고 애원들을 할 테니. 배생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연방 선앙길만 바라보았다. 당장 삼순이가 그 고개에 올라서는 것 같아 자꾸 시선이 그리로만 갔다. 그러나 삼순이의 모습은 좀처럼 선앙고개에 나타나질 않았다. 온종일 불을 뿜던 태양이 삼각산 저쪽으로 자취를 감추고 저녁놀이 서녁 하늘을 빨간 이랑으로 물들였는데도 수레골 선앙고개엔 삼순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땅거미가 질 무렵 배생원 부전 흙마루에 마주 앉아 살모사와 가재를 건 뽀얀 물을 말없이 마시고들 있었다. 삼순이가 오늘 끝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저녁밥을 때울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마음에 찾아드는 어둠이란 실망이었다. 어둠처럼 짙어가는 실망으로 그들 부자는 대화조차 잊고 있었다. 묵묵히 후루룩 후루룩 마시는 기름진 국물이 창자에 전해질 때마다 그들 부잔 똑같이 바깥마당에 팽개쳐버린 쌀보자기가 몹시 아쉬워졌지만
집어들이려 하지는 않았다. 아들은 막연하게,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그 쌀이 떳떳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에 다짐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집어들여 온다면 모르는 채 할 심산이었다. 날이 아주 어두워지자 대뜰 아래에다 모깃불을 놓았다. 채 마르지 않은 풀을 한 줌 집어다 놓고 불을 지른 다음 줄풀로 엮은 부채로 활활 붙여 연기를 냈다. 이따금 시뻘건 불덩어리가 쌓아놓은 풀 속에서 크게 숨을 쉬는 것이 어두운 공간을 깜짝깜짝 놀래켰으나 배생원 부자는 입을 봉한 채 선앙고개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리 어두워도 삼순이가 선앙고개에 올라서면 이 부자는 육감으로 능히 알 것 같았다. 풀을 똘똘 뭉쳐서 방석 삼아 깔고 앉은 그들은 모깃불을 중심으로 묵묵히 눈만 끔쩍거리고 있었다. 바람기라고는 없는데 밤 공기는 피부를 상쾌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한결 서늘해진 것이었다. 공간의 투명이 이뤄질수록 뒷산은 묵중하게 한 발 한 발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 검었다. 야음은 거기서 연기처럼 온 공간으로 퍼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럴수록 하늘엔 별의 수요가 늘어갔다. 그리고 그 빛은 생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푸른 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바깥마당에 버티어 놓은 풀짐에서 개똥벌레가 심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개똥벌레의 명멸하는 푸른 빛을 우연히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 배생원 부자의 눈자윈 움푹 파여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마중을 나가야 하지 않겠니? 배생원이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 시장하시겠어요? 안 오면 국이라도 끓이죠. 국이란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호밀 수제비국이나마 끓이길 망설인 것은 삼순이가 돌아와서의 형편을 보련 것이었다. 3번 일어나서 등거리를 걸치곤 헛간에서 물풀에 막대기를 하나 찾아들었다. 밤길을 걷는데 물풀에 막대기를 들면 마음이 든든한 것이다. 삼보가 밖으로 나가자 배생원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바람을 주어 보았다. 쌈지를 찾아 바닥을 긁었다. 담배도 없다. 봉지담배 한 봉지 산 것이 열흘도 넘었으니 아무리 풀잎을 섞어서 피웠더라도 없는 것이 당연했다. 간신히 고깔의 절반쯤 채워서 모깃불에다 깊숙이 파묻고는 쭉쭉 빨았다. 애가 빌어먹으련 대명천지 밝은 날에 못 오고. 배생원은 기다리는 마음이 짜증이 되어 혼자 뇌까렸다. 마침 그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배생원은 신경을 바짝 세우며 입에서 담뱃대를 쑥 뽑았다. 걔 누구 왔냐? 반응이 있었다. 혼자 계시오? 삼순인 그저 안 왔다며요. 배생원은 다시 담뱃대를 입에 물었다. 곰배 무당이 모깃불 앞으로 다가왔다. 궁금해서 올라왔죠. 저녁이나 끓이셨소? 배생원은 곰배 무당 물음에 대답을 주었다. 어서 오시오. 딸이 온다면서 집안에 왜 불도 못 켜놓았느냐고 곰배 무당은 어수선하게 떠들어대다가 3번은 인제야 마중을 가더군요. 선앙고개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배생원은 의식적으로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말을 주고받을 심정도 아니었지만 그러는 것이 자기의 위신을 세워줄 듯 싶어서였다. 당신 딸이 성공해서 돌아온다니 낙거정 괜히 좋구려. 여자한테서 당신이란 말을 들어보기란 오래간만이라고 배생원은 눈을 끔뻑거렸다. 그래도 입은 다문 채였다. 곰배무당은 마당가에서 풀을 한 움큼 집어다가 배생원 옆에다 깔고는 나란히 앉았다. 영감쟁이도 사람이 말을 하면 대거리나 해보슈. 곰배무당은 배생원에게 몸을 거의 기대다시피 하면서 화나셨수? 착착 감기는 말씨로 얼굴 앞에 얼굴을 들여밀었다. 아니, 갑자기 웬 놈의 아양을 이렇게 떠누? 배생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무슨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코를 벌름거렸다.
살냄새 같기도 하고 분냄새 같기도 했다. 줄임은 후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음식 냄새, 사람 냄새 줄였을 때는 유난히 두드러진다. 배생호는 입안에 괴는 침을 꿀꺽 삼켰다. 죽놈이 당신 집으로 가더군. 배생호는 이 말 끝에 무릎을 꼬집는 여자의 손을 덮쳐 누르며 입을 딱 벌렸다. 노원에 볼 일이 있다고 가던데. 죽놈이 밤중에 노원엔 무슨 볼 일이 있겠어? 중놈 하지만 당신 집에 쌀을 가지고 왔대매요. 저 바깥마당에 내버렸으니 임자나 주워다 자시우. 도도시군. 냉수 마시고 이나 쑤시구려. 그 삼순이란 년 오거든 내 쌀말이나 구워주지. 아닌 게 아니라 신세 좀 칩세다. 솔직하게 신세 좀 지자는 데는 배생원으로서 할 말이 없었다. 배생원은 불두덩을 지그시 눌렀다. 살모사를 많이 먹은 죄라고 생각했다. 요식으로 먹어온 살모사가 엉뚱한 장난을 일수 잘한다고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뒹굴어 버렸다. 흙냄새, 풀냄새도 코로 들어오는 줄 몰랐다. 배생호는 하늘의 별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뿐이었다. 잠시 후 곰배무당은 줄풀부채로 모깃불을 느릿느릿 붙이기 시작했다. 배생호는 담뱃대를 입에다 물고는 허전한 허리를 쭉 펴면서 어둠에 쌓인 선왕고개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애들이 왜 이렇게 늦나? 아이고 진작 마중을 내보낼 게지. 곰배무당의 말투는 어머니로서의 자애와 흡사했다. 영감 마누라가 아들, 딸을 기다리는 정경이었다. 배생호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곰배무당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떨까 궁리를 하고 있었다. 삼순이만 돌아오면 남부럽잖게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누라를 얻는다고 망발일 것이야 있으랴 하는 자신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니 삼덕암 주지를 골려주기 위해서도 곰배무당은 빼앗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삼보였다. 삼보는 곰배무당과 삼덕암 주지와의 사이를 눈치채고 있는 모양이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리라 싶었다. 따라서 아비로서의 체면이 여지없이 깎일 것이 두려웠다. 미상불 뼈다귀 있는 집안에서 무당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란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누구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 마을에. 배생원이 이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드디어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즉각적으로 삼순이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생원은 점잖게 큰 기침을 한번 하면서 마당 밖 길섭으로 나섰다. 아버지세요? 분명 삼순이의 음성을 듣자 배생호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배생호는 실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삼순인 어린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이라도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얼룩진 보자기로 얼굴을 푹 가린 채 품속에 안고 있는 꼴이 어둠 속일 망정 첫눈에 갓난애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 배생호는 딸의 뒤를 아들과 더불어 따르며 잠시 동안은 자기의 정신을 가다듬기에 애를 썼다. 비록 잠시였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어차피 관연한 계집에 출가시킬 일이 걱정이었는데 제 힘으로 한 놈 얻어서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돌아오니 한시름 있게 되었나 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사였다. 잠자코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곰배무당은 흑마루 기둥에 걸린 등잔에다 불을 켜놓고는 뜰 아래로 내려서다가 막 들어서는 삼순이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가며 삼순이가 벌써 아기 엄마가 되어오느냐고 수선을 떨며 어디 얼마나 귀여운 아기냐고 대관절 아들이냐 딸이냐 하면서 아이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벗기려고 했다. 그 바람에 궁금했던 배생원과 삼보까지 삼순이 앞으로 다가서며 기웃이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삼순인 지극히 당황하며 곰배무당의 손을 뿌리치고는 몸을 돌이켜버렸다.
곰배무당은 다소 무안해하면서 대처에 가서 지낸 색시가 뭘 그리 부끄러워하느냐고 수다를 떨고는 다시 삼순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삼순인 역시 품에 안은 어린애를 보이려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버지와 오래비도 궁금하실 텐데 어디 얼굴이라도 배드려야 하지 않느냐? 비교적 점잖은 언투로 말하는 곰배무당을 그 등 뒤에서도 삼보는 못마땅한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다. 지가 뭐라고 앞에 나서서 챙견이야? 삼보는 이렇게 내까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아무도 없는 집안, 아버지 혼자 계실 때 곰배무당이 와 있었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말투가 꼭 무슨 계모나 되는 것처럼 어줍잖게 구는 것이 심통이 났고 보기 싫었다. 환양년? 중놈과 붙어먹는 환양년이? 삼보의 생각이 이에 미치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어이구, 아버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삼보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삼순이만 하더라도 곰배무당의 그 어줍잖은 꼬락서니가 안 입고 와서 아이를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당장 심술이 터질 것만 같은데 곰배무당은 똥단지같이 또 시부렁거린다. 아이고, 삼보는 마중을 나가면 조칼 받아 안고 올 일이지 그대로 뒤에 어슬렁어슬렁 따라온단 말이야? 옳은 말이긴 했으나 우라가 뻗쳤다. 그렇잖아도 노은 앞 어둠 속에서 만나던 순간엔 어리둥절도 했지만 얼마 오다가 받아 안고 오자니까 굳이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해서 내버려둔 것을 남의 속은 모르고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으니 되먹지 않은 수작이었다. 아주머니 웬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어시오? 챙견도 팔자구려. 짜증 섞인 삼보 오통에 곰배무당은 꿈찔하며 한 발 물러섰다. 아따, 그 사람 누이가 오더니 세도가 당당하군. 가래지 말래도 갈테야. 아이고, 그래도 이웃사촌이라고 찾아주는 건 고맙다지 않고. 배생호는 한마디 했다. 이 자식, 어른 보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한테 욕을 먹고 보니 삼보는 더욱 심통이 났다. 어른이 어른 구실을 해야죠. 삼보 입에서 더 무슨 말이 나올는지 몰라 배생원도 곰배무당도 입을 닥들이고 말았다. 곰배무당이 이렇게 창피만 당하고 어깨를 벌름거리는데 벼랑간 아이가 킹킹거리고 울어대기 시작했다. 삼순인 비로소 안고 온 아이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손자의 얼굴이 궁금해서 딸의 곁으로 가서는 막 품에서 내리는 아이를 들여다본 배생호는 너무나 큰 놀라움에 자기 눈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섰다. 배생호는 정신이 아찔해 왔다. 100일도 됐을까 말까한 갓난장이의 얼굴이 그렇게 검을 수는 없었다. 밤이라서 검게 보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확실히 삼순이가 안고 온 아이는 깜둥이 새끼가 분명하다. 배생호는 정말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열길 낭떠러지로 꺼불꺼불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오직 하나 의지하며 응시하고 있던 촛불이 깜빡 꺼져버린 순간의 절망이었다. 배생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자기 평생에 아직 가져보지 못한 가장 격분된 언성으로 고함을 쳤다. 인연, 내 앞에서 당장 물러가라. 썩 없어지란 말이야. 그 이상 말이 나가지 않아 또다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가쁜 숨을 시근벌떡거렸다. 삼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곰배무당은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기나 보다 하고 눈치들만 보았다. 삼순인 돌아선 채 일절 말이 없었다. 인연,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우물쭈물하는 게냐. 썩 못 나갈 테냐. 배생호는 마당 구석을 두리번거리다가 지게 막대기를 손에 집어들고 삼순이에게로 덤벼들었다. 삼보가 중간으로 나서며 배생호를 가로막았다. 가로막는 순간 삼순이의 어깨 너머로 어린애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삼보도 비실비실 한쪽으로 가서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버렸다. 아이고, 벼랑간 왜들 그러시오? 아이고, 이 집도 푸닥거리 좀 해야겠군 그래.
곰배무당이 삼순에게로 달려갔다. 곰배무당도 이내 얼굴을 돌리고는 끔찍한 것이라도 본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잠시 동안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절망과 허탈만이 수레골에 이 사람들을 무서운 압력으로 내려누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절망하기도 오래간만이었다. 1년 12달을 지내야 기대라곤 가질 일이 없으니 절망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배생호는 거의 사고력을 잃은 채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 있었다. 3번은 눈물이 글썽해 있었다. 삼순이가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네 살림에 무슨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다. 적골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 누이 동생이 측은했다. 오라비인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굶주림이나 노동은 팔자에 타고난 것이라 새삼스럽게 실망할 것도 없지만 삼순이의 신세가 가슴 아파 눈을 감은 채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곰배무당은 고소한 생각도 들었다. 밤낮 뼈다귀만 찾던 배생원의 꼬락서니가 고소했다. 다만 삼덕암 주지하고 짠 계략이 허무하게 허물어져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다. 삼덕암 주지는 비구숭이라 떳떳하게 여자를 들어앉히지도 못할 형편이니 남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서도 배생원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더구나 배생원의 살림도 이제는 셈이 피게 됐으니 적당히 해보란 그의 당부였다. 이년아, 얼른 나가지 못해! 어디가 돼지든지 다시 너 갈 대로 가든지 내 눈앞에서는 없어지란 말이야! 여유라고는 없는 호통이 다시 떨어졌다. 삼순인 대꾸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결국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4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건네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어린애를 소중히 품에 감싸 안으며 발길을 돌렸다. 삼순인 고개를 푹 숙여 오라비에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그의 앞을 지나 어둠이 안개처럼 서려 있는 바깥으로 나섰다. 배생호는 딴전을 보며 돌아서 있었고 곰배무당은 삼순이의 거동을 세세히 곁눈질하며 아울러 삼보를 조심조심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부엉이처럼 밤중에 왔다가 밤중에 돌아가는 삼순이를 선뜻 불러 세우지 못했다. 어스름 달밤이 되어 있었다. 수락산 갓바위에 조각달이 절반쯤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삼순인 정처 없이 집을 등지며 선왕고개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다. 편지나 바로 허련무나 대추로 가서. 삼보가 울먹한 목소리로 엉거주춤 일어서며 삼순이 등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같이 오장에서 나오는 음향이었다. 날이나 밝거든 보내지 않고. 뇌까리며 혀를 끌끌 차는 곰배무당은 갑자기 허리가 허전해서 눈을 감았다. 가벼운 현기증인 듯 싶었다. 두 사내를 만난 오늘의 피로가 이제 눈을 뜨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나이 탓인가 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둠 저편으로 뿌옇게 바라보이는 선왕 고개엔 삼덕암 주지가 마침 앞을 지나가는 삼순이를 묵묵히 지켜보고 서 있었다. 수레골은 다시 전날과 다름없는 정적과 야음이 야금야금 깊어갈 뿐이었다. 배생원이 벼랑간 기둥에다 빈 담배고가를 두드려댈 때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2번인가 들렸다. 그리고 담뱃대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희끄무레한 허공으로 퍼져나갔다.